조선이 개화 정책을 추진하면서 당연히 그 저항에 크게 부딪혔겠지요. 바로 그 첫 번째 저항이 바로 구식 군인들이 난을 일으킨 것입니다. 이를 이모군란이라고 하는데 이 시간에는 이모군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종과 명성황후는 개화 정책을 추진합니다. 이제 그들을 뒷받침해준 세력은 아무래도 개화 세력이 되겠지요. 개화 정책의 가장 첫 번째 과제는 근대식 군대 또 근대 무기 여기에 초점을 맞춥니다. 그러니까 개화라고 하면은 우리가 이제 근대화를 우리가 많이 생각을 하는데 이 근대화의 근본적인 그 내용을 보면 바로 이제 생각의 변화, 정치와 그다음 이 인권, 민주 정치, 인권을 중시하고 평등을 강조하는 이런 민주 정치를 위해서는 의회가 만들어져서 국민의 의사가 충분히 반영이 되어야 하고 또 왕도 법에 적용을 받는 의회가 이제 법을 만드는 기구잖아요. 그럼 왕도 법을 지켜야 되고 법에 적용을 받는 이런 법치주의가 입헌주의가 어, 저기 중심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음, 이런 것들은 거의 안중에도 없었죠. 거기에다가 이제 바로 이 자본주의 경제를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산업혁명을 이루어야 합니다. 경제 분야에 있어서 엄청난 변화가 초래되겠죠. 일종의 이제 조선이란 나라는 농촌 경제가 핵심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농업 중심의 사회를 바로 이 2차 산업인 공업 중심의 사회로 바꾸는 게 이제 산업화입니다. 경제 분야에서의 커다란 변화가 있어야 바로 이제 근대화에 성공을 했다라고 보는 거죠. 이제 이것을 이룬 게 이제 일종의 일본의 메이지 유신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런데 이런 근대화에 대한 폭넓고 근본적인 그 어떤 배경 지식이 없이 단지 이 근대화를 이룬 아주 강대국들이 이런 대단히 강한 군대를 또 강한 아주 선진적인 그런 무기를 보유했다는 것에만 집중을 한 거죠. 그러니까 진정한 개화, 진정한 근대화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접근한 거하고 같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그런 개화 정책, 어렵게 굉장히 나라가 앞으로 나아갈 방향이 걱정스러울 정도의 그러한 개항을 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정책을 실시하려고 했을 때 당연히 이제 신식군대가 만들어지겠지요. 자, 조선은 원래 군대 조직이 있었어요. 바로 조선 후기의 군대가 핵심 군대가 5군영이었습니다. 조선 후기 중앙군이죠. 이 중에서도 특히 훈련도관 같은 경우에는 100%그 직업군인으로 채워졌었고 임진왜란을 계기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런 핵심적인 군영이 5개가 이제 서서히 만들어지죠. 한꺼번에 만들어진 건 아니고 그러면서 조선의 군대 체제가 만들어져 가고 있었는데 이런 군대를 바꾸려고 하지를 않고 전혀 새로운 부대를 새로 창설한 거예요. 자,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 군대에 들어가서 복무하는 사람들은 조선 후기는 양반은 없었어요. 사실상 평민들이 이것을 다 때우고 있었죠. 즉, 어, 양반은 군역의 의무를 지지 않았던 거죠. 군포도 내지 않았고요. 평민은 군대를 가지 않고 군포를 냈고 이 군포로 직업군인을 모집해가지고 운영을 했었던 게 바로 이 오군영 체제였어요. 그런데 이러한 그 옛날 군대를 개편하지 않고 그대로 놔두고 새로운 군대를 창설한 겁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자금이 부족했겠죠. 그래서 이 5군영을 두 군영으로 두 개의 군영만 남기고 다 폐지하게 되니까 갑자기 어마어마한 많은 군인들이 한마디로 직업을 잃게 됩니다. 그러니까 무직자가 된 거죠. 이 보통 일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또 이 별기군 같은 경우에는 어, 평민들은 일절될 수가 없었어요. 양반 자제로만 구성을 했습니다. 아주 특별 대우를 받았죠. 그리고 이 군대를
훈련시키는 교관은 일본인 교관이었습니다. 90군데가 이들을 바라봤을 때 심정이 어떻겠어요? 정말 굉장한 분노가 있었겠죠. 불평, 불만이 아주 컸을 것이고 아울러 이 개화 정책을 추진하는 뭐 국왕이나 그 개화파랄지 이런 세력들, 그 다음에 이들을 도와주고 있는 일본도 굉장한 원망의 대상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일본은 이 근대식 군사훈련법이랄지 무기 제조를 가르쳐 주진 않아요. 그래서 조선은 청에게 이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래서 이 무기 제조 기술을 습득할 기술자와 그 다음에 훈련법을 배우기 위한 군인들을 파견하게 되는데 이들을 데리고 간 관리가 바로 영선사입니다. 자, 영선사로 간 사람은 나중에 이모군란 때 청에게 군대를 요청했던 김윤식이라는 사람이 바로 영선사로 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부가 돌아와서 이 근대 무기 제조를 하기 위한 근대식 무기 제조 공장을 만들죠. 바로 그게 기기창이 설립됩니다. 자, 이렇게 개화 정책이 이런 이제 의회 정치와 그 다음에 경제 분야에서 산업화를 추구하는 이러한 근대화를 추구하는 게 아니고 아주 지역적으로 겉보기에만 아주 강하게 보일 수 있는 그런 이 군사적인 분야에 집중이 되어 있었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셨으면 합니다. 구식 군인들의 불만은 당연히 폭발하게 되어 있었어요. 차별이 장난이 아니었죠. 갑자기 직장을 잃었을 뿐더러 직장을 유지하고 있는 군인들조차도 급료를 1년 넘게 주지 않았으니까 그 생활고가 이루 말할 수가 없었겠죠. 불만은 결국은 폭발을 합니다. 1년이 넘도록 안 주다가 갑자기 줄 테니까 모여라 해놓고는 뭐 겨가 섞인 그런 쌀을 주게 되죠. 그 자리에서 그 쌀을 나눠주던 관리를 한마디로 군인들이 때려 죽이게 되는 일이 벌어져요. 그러자 이제 그 군인 직접적으로 이제 손을 대서 죽이는 그 군인을 당연히 이제 하옥시키려고 하겠죠. 그러자 군인들이 합세해서 그걸 막습니다. 이 군인들은 이제 일은 벌어졌지, 이제 일을 해결할 방법은 마땅치가 않지. 그래서 자신들을 도와줄 거라고 믿었던 흥선대원군을 찾아갑니다. 흥선대원군은 기다렸다는 듯이 구식 군인들을 움직여서 결국은 그 궁궐까지 쳐들어가게 합니다. 이 궁궐을 가게 된 이유는 바로 이제 이런 개화 정책이 잘못됐다는 거, 이것을 주도하고 있는 중심 세력이 민씨이고 민씨 일파이고 그 민씨 일파의 핵심에는 명성황후가 있으니까 그 명성황후를 제거하면 바로 이 개화 정책은 멈출 수 있을 것이다라고 충동질을 하게 된 거죠. 이와 아울러 개화 정책의 어떤 그 상징적인 의미가 되어 있었던 그런 일본 공사관을 습격해가지고 대단히 큰 피해를 주게 됩니다. 이제 이런 일련들의 사건들을 뒤에는 흥선대원군의 조정이 있었어요. 사태가 걷잡을 수 없게 되자 고종은 결국은 아버지인 흥선대원군에게 도움을 요청했고 흥선대원군은 당연하게 그걸 받아들여서 재집권합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민씨는 구식 군대에게 잡히질 못하고 무사히 빠져나가요. 그래서 고종하고 은밀하게 서로 연락을 주고 받았고 또 민씨 일파였던 민씨 일파와 손을 잡고 일을 했었던 바로 이 개화파인 김윤식에게 연락을 해서 청에게 도움을 요청하도록 만듭니다. 조금 어이가 없는 일이 벌어졌지요. 결국은 청나라는 지금 일본이 조선에 들어오게 되고 그 다음에 조선이 청나라와 관계를 끊고 자주국을 선언하게 되자 대단히 심기가 불편한 상태였어요. 그런데 도와달라는 요청이 오니까 이게 웬 기회냐 하고 아주 곧바로 군대를 파견하는데 그냥 보통 군대를 파견한 게 아니고 청나라에서도 그동안에 꾸준히 신식 군대, 신식 무기 제조를 굉장히 많이 준비를 해왔어요. 이제 그러한 운동을 양무 운동이라고 하는데 양무 운동의 혜택을 가장 많이 받은 신식 군대를 3,000명을 일거에 파기하게 됩니다. 그러니
이 구식 군인들이 청나라 군대를 막을 수가 없었겠죠. 자, 다시 재집권하고 있었던 또 군인들의 추대를 받고 있었고 또 척사파의 핵심 인물이었다고 볼 수 있는 이런 흥선대원군을 청이 가만둘 리 없죠. 죄인으로 저기 중국으로 납치를 해가 버립니다. 고종은 가만 보고 있어요. 결국은 흥선대원군이 물러나게 되자 명성황후는 궁궐로 돌아오게 되고 민씨일파와 개화 세력이 다시 재집권하게 되면서 이 이모군란이 막을 내리게 됩니다. 자, 청의 내려간선 이미 예견될 수 있죠. 청이 지금 조선이 자주국이 되는 것을 대단히 꺼려하고 있어요. 원래 조선은 청에게 조공을 바쳤던 나라죠. 한마디로 거의 신화국가라고 그렇게 여기고 있던 그런 나라가 독립을 하겠다고 하니까 이건 굉장히 신기불편한 일이었죠. 그리고 전 세계 제국주의 국가들은 다들 식민지를 거느리고 있었는데 청은 바로 그러한 식민지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 조선을 지들 나름대로 어떤 식민지적인 그런 지위로 갖고 싶어 했었어요. 그래서 군대가 주둔하게 됩니다. 군대 주둔만 한 게 아니죠. 바로 이제 조선에서 경제적 수탈을 하기 위해서 상민, 수륙, 무역 장정을 체결하게 됩니다. 한마디로 무역을 통해서 이제까지 조공무역 하에서는 무역을 굉장히 불평등하게 해줬잖아요. 그래서 대단히 많은 이득을 조선이 보고 있었어요. 조선시대 내내 그랬죠. 이제 그러는 관계가 아니고 거꾸로 조선에서 경제적 이득을 가져가겠다는 거죠. 뺏어가겠다는 것이 바로 이 조청 상민 수륙 무역 장정입니다. 그러니까 청나라 경제적 침투가 시작되는 거죠. 근데 이미 강화도 조약 때 바로 일본과 이게 무역 장정을 체결한 적이 조선이 있었기 때문에 일본의 경제적 침투는 이미 시작이 되고 있었고 강화도 조약 이후에 1876년 강화도 조약 이후에 청은 그러니까 늦게서야 경제적 침투를 시작한 것이에요. 바로 읽어보면 1조, 2조, 3조, 4조, 5조 빠지고, 자, 6조 이렇게 나와 있는 이 무역 장정을 잘 읽어보면은, 이게 지금, 영국과 맺은 그러한 무역 장정하고 비슷한 내용이란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정치하고 외교 분야에서 니네들이 잘 못하니까 우리가 뒤에서 조정을 해줄게. 이게 이제 고문이에요. 그러니까는 사람을 달달 볶는 그런 고문이란 그런 뜻이 아니고 무슨 일이든지 물어보고 문의해보고 그 사람의 의견을 들어서 일을 하는 이제 그러한 사람 우리가 고문관이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조선의 정치와 조선이 다른 나라하고 외교를 맺을 때 항상 청나라에 문의를 해라. 이제 그런 차원에서 고문을 파견합니다. 근데 이때 청나라 고문이 파견되는 게 아니고 재밌게도 러시아 사람으로서 청에게 도움을 주고 있던 인물이 파견이 됩니다. 그러니까 청이 이렇게 조선에 들어와서 대단히 우위를 점하게 되자 일본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죠. 또 일본이 가장 큰 피해를 입었기도 했고요. 이모군란으로. 그래서 조선에게 재물포 조약을 요구합니다. 이 재물포 조약은 막대한 배상금을 지불하는 것 외에 바로 일본이 가장 하고 싶었던 거 드디어 합니다. 즉 뭐냐 공사관이 완전히 그때 습격을 당해가지고 완전히 파손됐거든요. 이 공사관을 경비를 해야 되겠다라는 구실을 붙여서 바로 일본 군대를 불러오게 됩니다. 아주 큰 사건이죠. 그런데 이렇게 중대한 내용을 조선 정부는 감지나 하고 있었을지 참 궁금해지는 부분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게 뭐냐면은 이모군란으로 청나라와 일본의 양국 군대가 조선에 주둔했다라는 것을 꼭 기억을 해둬야 되겠습니다. 오타가 나왔군요. 양국입니다. 양국. 그러니까는 두 나라의 군대가 조선에 주둔했다는 것입니다. 꼭 기억을 하세요. 자, 이 이모군란을 전체적으로 보면은 바로 이모군란이 일어나게 된 그 배경 하에서는 어떤 대립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었냐면
바로 이 세국과 개화가 대립하고 있었고, 흥선대원군 세력과 민씨 세력이 대립하고 있었고, 청과 일본이 대립하고 있었고, 이제 눈에 보이게 대립하고 있었던 것은 구식 군대와 바로 별기군이라는 신식 군대가 서로 대립하고 있었던 이러한 네 가지의 대립 구조가 이모군란 속에 숨겨져 있습니다. 잘 기억해 주세요. 자, 이것으로 이모군란을 대해서 마치겠습니다.